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보는 일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작가 윌 스토어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스스로의 외모를 평가하곤 했습니다. 스토어는 왜 자신의 뱃살이 이상적인 모델 체형보다 훨씬 나와 있는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뱃살이 조금 나와 있는 것은 전혀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날씬한 몸매를 가꾸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체 존중감은 우리가 자란 문화로부터 형성됩니다. 체중 감량을 바탕으로 하는 날씬한 체형은 서구권 문화에서 높이 평가되지만 모든 문화권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에서는 지방이 많은 체형이 높은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완벽한 신체에 대한 서구의 이상은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초는 고대 유럽 문화인 고대 그리스였습니다. 헤라클레스나 아도니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신화 속 인물들은 탄탄한 근육과 일자형 골반의 V라인 몸매를 자랑합니다. 이들은 오늘날 맨즈 헬스 잡지 표지 모델을 장식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대인의 생각이 2500년 이상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에 여전히 좌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신체 존중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즉 인지 능력도 우리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서구 문화권 사람들은 대부분 정규 교육을 통해 정보를 분석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즉, 서구 문화권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학교에서 배운 한 가지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구권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사물을 보는 방식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나미비아의 흰바족의 사례를 들어봅시다. 흰바족은 현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된 채 반유목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흰바족은 서구식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 처리 방식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신경과학자 소피 스콥 교수가 흰바족에게 특정 소리가 어떤 감정과 연결되는지에 대해 답할 것을 요청하자 흰바 문화권 사람들은 그런 형태의 사고를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 공자, 킴 카다시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예수는 동포들에게, 공자는 제자들에게, 킴 카다시안은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아상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성공을 상징하는 신호를 감지하여 무의식적으로 마음속 문화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어진 사회적 상황 하에서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의 목소리 높낮이와 억양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생후 14개월 아기가 유능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모방하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모방하여 패턴을 설정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상대방이 입은 옷의 브랜드, 외제차 여부와 같은 속물적인 성공 지표에 점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즉 인플루언서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위 상징입니다. 지위 상징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재벌 2세가 타고 다니는 화려한 페라리가 별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역시 무의식적으로는 깊은 감동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지위 상징의 마음을 뺏기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이라는 종의 역사 때문입니다. 원시시대 수렵 채집 사회에서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 빠르게 지위 상징을 식별하고 모방해야 했습니다. 죽은 동물의 이빨로 만든 장신구나 가죽으로 만든 의복은 착용자의 성공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위 상징의 강력함은 개개인의 마음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유행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 똑같이 편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페리스 힐튼 효과라고 합니다.
페리스 힐튼 효과란 본질적으로 눈덩이 효과를 의미합니다. 한 명의 추종자가 추진력을 얻기 시작하면 더 많은 추종자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언론이 누군가를 화제의 인물로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본질과 상관없이 화제가 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언론은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한 인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어 인플루언서로 자리 잡게 하는 무한 피드백 루프를 생성합니다. 현대의 완벽한 자아상이 등장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19세기는 큰 발전의 시대였습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우리 주변의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킨 엄청난 기술적, 과학적, 지적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증기발전소, 철도, 전기의 발명, 다윈의 진화론, 하층 계급의 사회혁명은 인간을 자연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과거 인류의 운명은 물리적 자연 세계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자아상 역시 주로 그들이 태어나서 살고 일하는 곳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를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남성과 여성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사냥이나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자연 앞에 무력한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운명의 주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연이 아닌 경제력이 사람들의 자아상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만의 길을 통해 스스로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급자족 문화는 경제적 현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상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개발에 능한 근면성실한 인간상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새로운 장르의 책인 자기계발서의 등장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자기계발서의 시초가 된 책은 자기계발이라는 제목의 단순한 책이었습니다. 자기계발 책에서는 개인이 현대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현대 자아상의 이정표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쏟아지는 자기계발서들과 그들이 독자에게 제시하는 완벽한 자아상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에게 네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스스로만 믿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현대 부모의 최대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는 생각은 198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널리 통용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의 관점입니다. 무엇보다 이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자존감에 대한 최초의 학술 연구는 높은 자존감이 사회적 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존 바스콘셀로스 캘리포니아 의원과 동료 의원들의 의뢰로 실시된 1980년대 연구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스콘셀로스는 낮은 자존감이 마약 남용부터 범죄, 낮은 성적, 폭력, 청소년 임신까지 거의 모든 사회적 문제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스콘셀로스의 믿음은 자신 역시 자존감 치료를 통해 삶이 변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 연구원들은 바스콘셀로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유일한 상관관계는 높은 자존감이 더 나은 학업 성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실험을 위뢰한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진실을 알릴 자존감도 지적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의원들은 실험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세탁하는 한편 높은 자존감이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들은 학계의 결론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전 세계 언론에 뿌리면서 자신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해답을 찾았다고 여론전을 했습니다. 이후 서구 세계 전역에서 자존감을 높이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지만 결과는 사회적인 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부모, 학교, 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전체 초등학교의 약 86%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칭찬은 나르시시즘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졌을 때 스스로의 우월성을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오늘날 나르시시즘 환자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부터 젊은이들의 나르시시즘 수준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셀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4년에만 약 930억 장의 셀카가 찍혔다고 합니다. 18에서 24세 청년들의 사진첩에 있는 세 번째 사진은 셀카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저 재미로 셀카를 찍었을 뿐이라고요? 그러나 끝없이 중독적으로 셀카를 찍고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는 행동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셀카에 대한 현대인의 집착은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화되어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셀카를 게시하는 행위는 이러한 경쟁사회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셀카를 업로드하는 행위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개인의 일상을 브랜드화하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마저 사업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 속 성공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때 셀카는 일상 브랜드화 대회의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가 업로드한 셀카가 다른 소셜미디어 사용자보다 더 많은, 더 긍정적인 좋아요와 댓글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브랜드가 경쟁 상대보다 더 우월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문화의 이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경쟁은 인터넷 문화의 본질입니다. 인터넷 발명 초기부터 온라인 혁신의 허브로서 기능한 실리콘밸리는 개인과 사회의 경쟁심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개발해왔습니다. 인터넷의 핵심은 파괴적 기술입니다. 2000년대부터 실리콘밸리의 개척자들은 기성기업을 통하지 않고서도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아이디어를 옹호해왔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생각해봅시다. 이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에게 목소리와 존재감을 줌으로써 기존에 존재하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나아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모습을 브랜드화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속 나의 모습에 가격표가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킴 카다시안과 같은 사람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사람들은 기성미디어에서 벗어나 더 많은 자유와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인터넷 중심의 극도로 개인주의화된 사회는 공동체적 연대감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아상이 브랜드화되면서 오늘날 사회는 프리랜서 외주와 단기 아르바이트가 지배하는 노동시장인 긱경제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다음 일감을 얻기 위한 끝없는 경쟁의 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서 우리는 없습니다. 내 모습만을 확대한 셀카가 있을 뿐입니다. MZ세대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스크롤해보면 그들에게 가장 높이 평가되는 특성이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면서 영양가 있고 포토제닉한 브런치를 즐기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달리 인터넷 자아상이 은연중에 암시하는 또 다른 핵심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문화는 사람들의 엉뚱한 발언을 박제함으로써 강력한 치욕의 도구로 무기화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인이 생각 없이 남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어 몇 분 안에 적어도 수천 명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기성 언론 역시 이를 증폭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인이 차별적인 논평을 남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온라인 뉴스 매체에서 원본 게시물과 그에 달린 격노한 반응을 기사화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존경받는 기성 언론 역시 이 유행에 뛰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공개 박제의 핵심 동의는 돈에 있습니다. 언론 매체의 이윤이 온라인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경우 클릭을 유도하는 스토리는 금가루와 같습니다. 도덕적 분노는 조회수를 높이는 최고의 미끼가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공개 박제 문화를 가벼운 유희거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박제 문화는 현실 세계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제 문화의 가장 취약한 것은 젊은이들입니다. 개인의 실수를 둘러싼 온라인 여론 재판은 때로는 지나치게 과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영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6세 소녀가 친구들에게 특이한 제스처를 한 셀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사적인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의 맥락을 모르던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소녀를 인종차별주의자로 오해하고 무차별적인 악플을 남겼습니다. 소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로 생각하는 상황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